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경제 리더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20여 년밖에 안 된 나라였습니다. 보리밥도 못 먹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중동 한복판에서 사우디 왕실을 감동시켰습니다. 횃불을 켜고 밤새 일하던 한국 사람들을 보고 사우디 왕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날 이후 중동은 40년째 한국만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절대 공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때는 1976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가난했어요. 국민 대부분이 보리밥을 먹던 시절이었고 해외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갑니다. 주베일 항만공사 입찰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입찰서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왕실 수위가 막아선 거예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저 나라가 이 공사를 할 수나 있겠냐는 거였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왕의 눈에 띄었고 겨우 입찰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는 공사가 9억 3천만 달러짜리 주베일 항만 공사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 역사에서 단일 수주로 손가락 안에 드는 공사를 전쟁 끝난 지 20여 년밖에 안 된 나라가 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중동을 잡은 절대 공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걸까요? 여러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 더운 나라였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야외에서 일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우리 관료들이 현장을 보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더워서 못합니다. 물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유를 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현장을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공사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오지 않습니까? 더우면 밤에 하면 됩니다. 물이요, 석유 싣고 간 배에다가 물 갖고 오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임의 첫 번째 절대 공식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시선이었어요. 관료는 이유를 찾았고 기업인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차이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실제로 한국 노동자들은 밤에 횃불을 켜고 일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40일짜리 공사를 정말로 40일 만에 해냈어요. 그걸 사우디 왕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게 뭐냐? 한국 기업이 지금 공사를 한다고?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때 심어진 인상이 40년을 이어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중동 전체에 퍼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근면성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보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어떤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한국이 중동을 잡은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국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인상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단순히 일을 잘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비슷했거든요. 중동 사람들은 연장자를 공경합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남녀 간에 유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도 똑같았어요. 어른 앞에서는 몸가짐을 바로 해야 했고 위아래가 분명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결이 비슷했으니까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깝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한남동 이태원에 모스크를 짓는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으려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가가 땅을 무료로 내준 거예요.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이 자금을 대고 1976년에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이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모스크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의 광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한국과 중동 사이에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대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원리였어요. 세 번째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이라크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1980년에 시작된 그 전쟁은 무려 8년간 이어졌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외국 기업들은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대림건설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 공사를 이어갔어요.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한국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이란에서 대림건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대림건설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게 된 건 그 순간부터였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절대 공식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을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 함께하는 파트너는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남아있는 파트너는 드물어요. 한국은 그 드문 파트너였습니다. 중동이 40년째 한국만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억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신뢰는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비즈니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절대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1990년대 쿠웨이트 이야기입니다. 쿠웨이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쿠웨이트가 보유한 달러를 펼쳐놓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 거라고요. 그 쿠웨이트가 2014년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청정 연료 생산 공장 사업이었어요. 타웃 사업비가 무려 12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에서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5대 건설사가 전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예요. GS, 삼성, 대우, 현대, LG 전부 들어갔습니다. 단일 프로젝트에 한국 5대 건설사가 모두 참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쿠웨이트의 정유시설을 개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루 71만 배럴 생산량을 80만 배럴까지 끌어올리고 동시에 청정 에너지를 뽑아내는 고도화 사업이었어요. 일반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플랜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었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70년대 노동인력으로 시작한 관계가 40년 만에 최첨단 플랜트 기술 수출로 진화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절대 공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으로 신뢰를 쌓고 나중에는 기술로 관계를 격상시키는 원리였어요. 여러분, 이제 K방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한다고. 에이, 무슨 소리냐 싶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만들어야 했어요. 만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 계속 위협을 가해왔으니까요. 그래서 70년대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을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집중 투자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10여 년을 갈고 닦았더니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겁니다. 우리 말고는 무기를 안 만들고 있다는 걸요.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어라 마셔라. 놀자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찾기 시작했는데 정작 자기들 창고에 쓸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무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이게 K방산이 뜬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으려고 만들었던 게 어느 날 세계 최고의 무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중동 국가들이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성비예요. 독일 무기는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비쌉니다. 중동 국가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성비는 따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무기는 성능 대비 가격이 압도적입니다. 둘째는 납기 속도예요.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 무기는 주문하고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정작 필요할 때 오지 않는 무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은 빠릅니다. 주문하면 제때 납품합니다. 셋째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기술 이전이에요. 독일은 절대 기술을 안 줍니다. 테이프 하나도 떼어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물건만 사오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기술을 달라는 거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러시아와 슬픈 역사를 가진 폴란드는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했어요. 빠르고 가성비 좋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중동과 유럽을 동시에 잡은 5번째 절대 공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낮게 봐왔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서방이 선진국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독일 하면 최고, 일본 하면 선진국,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하면 에이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독일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죠. 당신이 말하는 독일은 옛날 독일이라고요. 기차도 제때 안 오고 전기차도 못 만드는 나라가 됐다고요. 반면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는 이란 수도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한국 대림건설을 이란 정부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우디 왕실은 횃불을 켜고 일하던 한국 사람들을 잊지 않았어요. 쿠웨이트는 14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이 중동을 잡은 절대 공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시선, 위기의 곁에 있어주는 신뢰, 처음에는 몸으로, 나중에는 기술로 격상시키는 원리. 이 공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